내가 살 수 있느냐 그런 눈으로 이 글을 썼지만 그러나 한편 그걸 뒤집으면 내가 이걸 팔아야 되겠는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팔 거냐 그거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쓸 수 없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썼어요. 이거 하기 전에 지난번에 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조금 복습을 하고 이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그 얘기를 했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도 다르고 이해도 달라야 된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틀리다가 아니고 다른 거다. 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요, 부부 간의 문제, 뭐 친구 간의 문제 이런 갈등들이 또 시어머니하고 문제 이런 갈등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데 시어머니에 의해서 틀렸어가 아니고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 생각하는 게 같은 사물을 놓고도 생각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태어났을 때 그렇지 않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배울 때까지만 해도 농촌에 살았는데 전등이라는 거 없이 살았어요. 호롱불 켰지. 호롱불이라면 지금은 도저히 호롱불이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를 거예요. 본 일도 없으니까. 거기다 석유를 넣어서 아니면 석유 없는 집은 들기름, 참기름 이런 걸 넣어서 불을 붙여서 보는데 지금은 그 빛에야 촛불보다도 더 어두우니까 볼 수가 없어. 그래도 그 등불 밑에서 숙제도 오고 공부도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쯤 들어와서는 이제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저녁 6시면 어떤 아저씨가 와서 스위치를 탁 올려요. 전선주에서. 그리고 아침 6시면 탁 꺼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밤 동안만 딱 켜줬어. 그것도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켰어요. 비싸니까. 그 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행도 서울로 가고 그랬는데 서울 가서는 전차 구경, 그 다음에 요새 같은 호텔도 못 있으니까 여인숙, 가장 싼 여관방에 드는데 그때도 서울에서도 전기가 귀하니까 저쪽 방하고 이쪽 방하고 벽 사이를 이렇게 뚫어요. 뚫어서 그 사이에다가 등을 하나로 와. 백열 정도를. 그래서 양쪽 방이 같이 켜는 거예요. 이쪽서 켜면 저쪽 방 꺼져요. 왜냐면 같이 꺼져. 켜면 같이 켜지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거쳐서 하고, 그때는 컴퓨터니 뭐 이런 거 라디오도 없었고, 라디오도 부잣집이나 있었고, 그때 당시는 어떤 사고를 했냐면 라디오가 없으니까 일개 여 같으면 일개 동 있죠. 이제 한 시티 거기에 큰 앰프를 쳐져놓고 거기에서 전선을 가정마다 다 늘려요. 스피커만 가정에다 넣어놓고 여기서 다 틀어줬어. 그리고 돈을 받았어요. 그런 시대도 있었어. 그냥 소리만 나는 거야. 소리만. 여기서 틀어주면 자기 마음대로 무슨 방송 들을 게 아니라 여기서 틀어주면 온 마을, 그러니까 집수로 하면 몇백 집이 500집, 600집이 한 사람이 틀어주는 그걸로 전설을 쭉 늘어가지고 가정마다 해서 스피커로 듣고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하고 비교하면 원시 시대죠. 원시. 60년 전이면요 원시 시대입니다. 원시 시대부터 나는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전에 산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참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 만약에 60년 전에 죽었는데 냉동을 했어. 그래서 이제 요새 발달했으니까 이제 살려야겠다고 냉동을 해제해서 병을 고쳐서 살려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아마 도저히 이해 못할 것입니다. 지금같이 작은 핸드, 이 작은 이 셀폰도요, 내가 고등학교, 30살, 40살까지만 해도,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30년, 25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 없었죠. 군대에서 보면 소형 무전기가 있었어요. 손으로 들고 다니는, 전쟁을 위해서. 그런데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군인에서 쓰던 무전기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몇 년간 팔았어요. 그 굉장히 비쌌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그 전에는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삐삐 들어본 게 있으니까, 삐삐는 여기서 차고 다니는데 전화가 아니고 내 번호로 전화가 오면 삐삐 울려요. 아, 누가 전화 왔구나. 전화번호를 보고 이제 공중전화 가서 거는 거야. 네? 실제로 전화는. 그게 삐삐예요. 삐삐도 소리 나고 뭐 진동도 있고 막 그것도 한 5, 6년 썼어요. 그러다가 무전기 같은 거 쓰다가 요새는 이런 거 쓰고, 지금은 이게 컴퓨터잖아요. 이 자체가 컴퓨터예요. 나 요거 사기 전에 하나 고장이 나서 사가지고 뭐 어떻게 떨어뜨리기가 안 되더라고. 뭐 사진 찍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서 버릴까 하다가 컴퓨터니까 다른 거 다 지우고 나니까 20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음악을 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효도 라디오를 누가 줬는데 그것이 고장났어요. 여러분 틀다 보니까. 근데 보니까 조그만 SD 칩이 있더라고요. 14메가짜리. 그걸 뽑아가지고 전화기 끄고 나서 그 속에다 꼽았더니 한 30기가의 음악이 꽉 들었는데 안 들어있는 음악이 없어. 예를 들어서 시조부터 시작해서 교회 찬송가까지 다 있어요. 10,000곡 이상이 들어있더라고. 그 왜 그러냐면 난 그걸 차에다 새벽에 틀고 가면 한 6시간 동안 계속 나오는데 같은 노래가 안 나오고 한 3개월쯤 되니까 같은 노래가 새로 시작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묘하게 쓰고 있는데 이 컴퓨터예요. 이런 시대에 왔다고요. 처음에 내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는 타자로 썼어요. 영문으로 썼는데 영문 타자로 쳤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박사학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286이라는 아주 원시적인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부팅도 따로 시켜야 돼요. 이런 큰 종이로 돼가지고 넣어서 부팅을 시키면 부팅 되면 빼고 나서 또 뭐 여기다가 저장할 수 있는 그걸 넣으면 한 뭐 200메가? 200메가도 안 될 거예요. 그때는 몇 메가 정도 저장되는 그 용량 이제 떼놓고 그거 타자 쳐서 뭐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신기했는데, 그때부터 1년마다 계속해서 286에서 386으로 386, 486으로 막 하더니 펜티엄 그러더니 요새는 그런 말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듀얼 컴퓨터 뭐 이렇게 하더니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굉장히 너무 빨라서 그냥 눈이 휘둥질 정도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빨리빨리, 나는 그래도 계속 따라왔기 때문에 다 쓰고 컴퓨터도 잘 하고 뭐 여러분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따라서는 하지만, 지금 그걸 안 튼 사람들, 노인들은 전혀 못해요. 요 자체를 주어도 못 써. 옛날에 그냥 받고 쓰고 그것만, 옛날 구형 공짜로 주는 거 그것만 쓰고 있는 사람이 많아. 이거 주어도 몰라. 어떻게 하는지. 카톡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70대 이상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라 문화가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빠른 시대에 우리가 지금은 서로 만나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빨리 읽어냄으로써 빠르게 돌아가니까 판단도 빠르게 해야 되고 그럴 때가 왔어요. 그래서 먼저 시간에는 어떤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맘대로 움직일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나를 내가 얘기할 적에 무슨 얘기할 적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상황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이게 느름단추라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베푼다고는 좀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필요한 일을 내가 해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품앗이거든요.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 어려운 일을 대신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하나도 없을 적에. 그럼 그 사람 고마울 거 아니야. 대신에 내가 어떤 일 생기면 그 사람이 당신이 해줘야 해요. 그래도 좋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빚을 진 거니까. 사실은 내가 3, 40년 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뭐 꼭 이런 방법을 배워서가 아니라 그때 내가 고등학교 선생님 할 때인데 숙직을 해야 되거든요. 매일같이. 네. 한 20명 선생님 있으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숙직을 합니다. 여선생 빼고 남선생 하려면 뭐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묘하게 내가 어디를 가야 되거나 피치 않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숙직이 걸려요. 순서대로 오니까 그럼 바꿔야 돼. 근데 누가 바꿔주나? 바꿔주려고 하면 다 다른 데로 사정이 있고 그 날짜를 빼고 다른 계획을 다 세웠기 때문에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가서 바꿔달라고 한다고 바꿔주지 않고 별일 없는 사람도 잘 안 바꿔줘요. 원래 그래, 바꿔달라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 난 가서 그랬어요. 내가 먼저 가서 뭐 오늘 뭔 일 있어? 그럼 나보다 손윗사람은 오늘 뭔 일 있으세요? 아니 뭐 어쩌고서 설명을 구구절절 하거든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쫓아와서 찾아와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리고 웃으면서 혹시 나도 모르니까 또 내가 필요할 때 또 형님이 또는 자네가 해주면 되잖아. 서로 이렇게 품앗이니까. 그러면 그래야지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나는 하루 먼저 바꾼 거예요. 결국은 바꾼 거지만 바꿔서 언제 할 것이지만은 나는 그 날짜에 할 것을 미리 땡겨야 했을 뿐이고 그걸 가지고 난 그 사람에게는 신세를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빚을 진 거죠. 누군가 주게 언제든지 내가 부탁하면 별일이 없으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꾸며 누른단추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해주면서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 이게 찾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누려야 돼. 꾸며 누른단추를 만들어 놔야 돼요. 수시로. 한 개뿐 아니라 최소한도 한 개 이상. 10개 만들어 놓으면 더 좋지. 그래서 나는 별일이 없으면 그냥 어차피 지고 갈 일이라면 뭐 그런 케이스 있는 대로 다 내가 바꿔줬어요. 근데 내가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 물어보면 또 그 사람 사정이 있을 때도 있어. 내가 필요한데 내가 해줬으니까 당신 사정이 있어도 상관없이 해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 또 사정이 있다는데. 그러면 여러 명 중에 이제 여러 명을 해놓으면 그 중에 하나는 해주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먼저 베푼다? 베푼다고 하기보다는 뭐 좌우간 그런 걸 만들어 놔야 돼요. 예금한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해주는 걸 내가 되돌려 받는 거지. 나 필요할 때 어떤 사람 도와달라 그러고 다른 사람 필요할 적에 나는 가만히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집단에서는 금방 나타나요. 소문나버려요. 저는 안 해주면서 저 필요할 때는 해달라고 한다고. 나 안 해줘.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런 나쁜 것은 얘기 안 해도 금방 소문나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말이요. 잘해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하고 바꾸려도 안 바꿔줘. 그럼 나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나도 그때 무슨 일이 있어. 아주 피치 못할 일은 아니야.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도 난 들어줬어요. 내가 그걸 바꾸면서도 내 스케줄을 바꾸면서 들어줬어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와서 찾아와서 사정할 때는 얼마나, 물론 내가 앉는다고 나도 무슨 일이 있다고 앉는다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스케줄 바꿔주면서 내가 해주면 그 사람도 그걸 알거든. 자기 스케줄 바꿔주면서까지 자기 대리를 해주려고 하는구나.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다음에 있을 때 해주는 건 고사하고라도 친해져요. 친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서로 마음이 오간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걸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소문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으로 소문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는 게 좋고, 그런데 좋은 일을 하는 사람하고 사기꾼하고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과정은 똑같아. 근데 좋은 일 하는 사람은 뒤끝이 좋은 거고, 사기꾼은 끝에 가서 꼭 그것을 이용해서 속이는 거. 그 차이뿐이야. 사기꾼한테 속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근데 그 속은 사람 보면 그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친절하고 신뢰스러웠다고. 그러니까 속지. 그래서 양날의 칼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동전 앞뒤면. 그러니까 앞과 뒤가 있는 건 다 같아요. 앞이냐 뒤냐가 문제지. 어떻게 보면 그냥 스스로 그렇게 와서 내가 필요할 때 와서, 사기꾼도 꼭 그래요. 꼭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와서 그걸 해줍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사기꾼도 그렇고, 글쎄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어떤 사이비 종교 같은 것도 그래요. 아주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 때 도와주고 그것을 오가미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나쁜 의미지만 지금 여기에서 누름단추를 만들어라는 건 좋은 의미 얘기입니다. 누름단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똑같으니까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울 때는 신세를 지하잖아. 어려울 때니까 저 사람이 어쩐지 모르고 덜컥 해놓고는 나중에 그냥 내가 코를 끼는 거야. 그래, 그것도 도움 받는 것도 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와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다 받을 일은 아니야, 그 소리입니다. 좀 따져봐야 돼. 저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물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 나 별 의도 없어, 그냥 돈 빌려줄 때 그냥 써, 그래 놓고는 못 갚게 되면 막 그걸로 차업하고 집도 가져가고 막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런 점에 있어서 조심을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로 상대를 편하게 해줘라. 편안하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상대편이 나를 믿으려면 내가 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라는 건 괜히 없는 걸 있는 체 하는 게 아니라, 첫째, 복장도 좀 신경 써야 돼요. 이렇게 입으면 어때? 그러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재벌들은 떨어진 청바지를 입어서 멋있게 보여. 근데 홈리스가 떨어진 청바지 입으면 자식 없어서 저거 입었구나. 그렇지.
똑같은 청바지 입었는데도 그게 권위입니다. 그래서 없다고 그래서 꼭 그런 표현 낼 거 없어요. 없어서 힘들수록 좀 몸매도 단정하고 깨끗하고 그래야 돼요.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있으니까 내 스스로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자신감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함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왜 우리 명함을 한국 사람 말고 미국 사람도 명함을 많이 팝니다. 어떤 실제로는 세일스맨인데 명함 보면 뭐 어떤 회사 부장, 과장 뭐 이렇게 타고 다녀요. 결국 물건 파는 사람인데 일단 그러나 그런 직함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복장도 그렇고 하기도 그래요. 예를 들어 같은 한의사, 저 한의사니까 같은 한의사라도 내가 나 박사학위 있습니다, 박사입니다 라고 안 해도 박사학위 걸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박사학위를 했구나. 진짜로 잘했는지 그냥 어영둥이 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걸려있으면 그게 한 목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하려고 애를 써요. 학위가 있다든지 의사 가운을 입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치료를 아무리 정말로 치료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이거 입고 막 치료해도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이거 유명 의사요 그러면 유명 의사는 어떤 옷을 입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유명한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한의사라고 하는데 가운도 안 입고 뭐 이런 옷 입고 뭐 치는다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한의사 맞습니까? 그런다고요. 저 사람이 유명한 한의사가 내가 불러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런닝을 입고 왔던 뭐 이런 보통 옷을 입고 왔던 침을 놓는다 그러면 아무 느낌이 없어. 어서 놔주세요 그래요. 이 분명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가 필요해요. 권위가 이미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 그러나 알려지지 있지 않은 사람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뭐 그렇다고 없는 박사, 없는 직함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있을 땐 내도 그것도 없으면 복장이라도 깨끗이 하고 말도 맞으면 교양 있게 하고 신체 언어, 자신감 있는 분위기 모든 수단을 다 교양 있게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항상 바쁘고 중요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죠. 내가 실직을 했어. 참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머리도 안 감고 샤워도 안 하고 그냥 누가 그러면 그래서 직직직 쓰리바에 싣고 나가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돈이 많이 번 사장이 어쩌면 늦게 들어와서 막 누가 오니까 잠못 바라면 잠 못 자고 이게 나오면 저 사람 돈 번이라고 저렇게 오래까지 이러고 참깨에 나왔구나 미안하네 이런 생각이 들고 나온 그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고 대화가 돼요. 그러지만 실제로 눕는 사람이면 그렇지 않다고 이게.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좀 자기 몸을 다듬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쉬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당신은 아무나 만나기 쉬운 사람이 아니다. 근데 보통 우리 전화할 때는 그러죠. 야, 너 아무 때나 전화해. 내가 받을게. 그럼 잘못하는 거야. 친구 사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떤 거야 되냐면 저 친구는 항상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약 안 해도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같은 말이라도 전화하다 내가 스케줄 없으면 또 스케줄 있다 하더라도 네가 부르면 내가 어떻게 나가봐야지 어쩌냐.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일이 있으니까 전화해. 그럼 저 친구 상당히 바쁘구나. 실제로도 노인들도 많은 노인들이 그냥 추리닝 입고 다니고 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의원에 왔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머리를 3일 만에 감는데 냄새 나더라고. 귀찮대. 할 일도 없으니까 일어나봐야 이렇게 밥 먹고 뭐 하다 보면 어디 나갈 때나 키고 감고 그러는 거야. 그냥 바쁘면 그냥 나와. 그럴수록 나이가 많이 들수록 할 일이 없을수록 깨끗이 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좋은 크림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그야말로 신비한 아우라를 만들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노인인데도 아침에 나가서 너무 좋으네. 뭔 일 있나? 안 알려줘야 돼. 그래 자기 일을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자기에 관해서 좀 비밀로 해주는 게 좋아요. 나는 지금 일이 없거든.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 전화해. 나 막걸리 하자. 그러면 안 된다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까지 설명할 건 없고 내가 요새 좀 바쁘다. 그러시면 네 전화는 꼭 받을게. 그러면 뭐 때문에 바쁘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좀 바빠. 그러고 실제로도 집에서 나가는 거야. 집에로 전화해봐야 없어. 어떤 노인은 아침 8시면 나가요.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오는데 어디 가냐? 은행이든가 아니면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은행 같은 거 앉아있어도 되지만 여기는 좀 미국은 그러기가 어려워요. 한국에는 은행이도 막 가서 대기하고 앉아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시원한 데서. 미국은 안 되더라고. 마켓이나 이런데 큰 마켓 이런 데 가서 그냥 벤치에 앉아서 점심 하루 종일 있다가 거기서 햄버거 같은 거 사먹고 있다가 그냥 오는 거야. 사실은 오는 거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아침에는 나가고 저녁 때는 들어오니까 저 사람은 뭔가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부탁하면 얘기가 돼요. 아무 할 일 없는 사람이 돈을 꺼달라. 이거 안 되는 거야. 바쁜데 사업성이 있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빌려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어쨌든 자신에 대해서 좀 신비감을 남겨둬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그냥 모든 걸 신비 속에 있으라는 건 아니지만 자신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그게 남하고 상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누름 단추를 만들어라 그거와 비슷한데 상대방의 고민을 해결하는 도우미가 돼주는 겁니다. 그것도 이게 이제 바로 누름 단추 만드는 거나 똑같아. 무슨 고민이 있을 때 나한테 얘기하면 좋지만 얘기 안 하면 놔둬버릴 수도 있고 그러지만 상대편이 아무나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좀 깊은 오해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럴 적에 다가가서 야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괜찮겠냐?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을 얘기하면 그건 내가 할 수 있어 라든가 그건 내가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 부탁할 친구가 있다. 그 사람한테 부탁해볼게. 이렇게 해서 뭔가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도우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친해지죠. 그 다음에 무슨 일 부탁했을 때 그러니까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 부탁했을 때 자기도 별일 없으면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나의 의견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인격적으로라도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으로 대하는 친구와 같은 친구라도 이 급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은 항상 언제라도 불려서 나오는 친구는 고급 친구가 아니야. 굉장히 바쁜 친구야. 그런데 내가 나오라니까 나왔어. 야, 나 이거 바쁜 일 있는데 네가 불려서 나온 거야? 그거하고 할 일 없어 나온 거하고 같습니까? 그 다음에 부른 사람도 야, 바쁜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렀으니까 나왔을 거다 라는 감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더 친밀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합니다. 상품도 그래서 항상 우리 사적에 싸구려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할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내 와이프도 나를 걱정해 줄 수는 있지만 나만큼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마치 자기들 아플 때 나의 창자가 끊어져 가는 아픔보다도 자기들 발가락에 난 튀는 아픈 것이 더 아픈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튀는이 더 아파. 원래 그래요. 근데 남의 아픔, 창자 끊어져 나가는 아픔보다도 내 튀는이 더 아픈 거야. 그러니까 원망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나한테 이제 치료받으러 오고 그러는데 항상 나는 샤워 가세요. 그런 소리 하면 또 건방지다고 싫으니까 그런 소리 빼고 내가 나를 사랑해서 와이프 있다고 해도 그게 못 옵니다. 그러니까 언제 좋을지도 모르는 거 제일 좋은 크림 쓰세요. 제일 좋은 향수 쓰세요. 제일 비싼 거 사세요. 비싼 거 사세요. 내가 제일 귀중한 사람이니까. 옷도 제일 좋은 한 벌 사야 돼. 제일 좋은 옷 입어야 돼. 그거 싸구려 또 이제 입을 때 입겠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최고급으로 선택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급으로 해놓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고급으로 느껴. 여덟 번째는 양극단을 비교하라. 이것은 무엇을 비교할 때 얘기인데 설득할 때라든가 이때는 내가 제시하는 걸 쑥 제시하고 이거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제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저 사람은 도저히 선택할 수 없어. 그거 내가 제시하는 것보다 가격은 똑같은데 나쁜 거 그걸 먼저 보여줘야 돼요. 좋은 걸 보여주면서 이건 굉장히 좋은 집인데 힘드시죠? 그 정도만 얘기하지 자존심 상하게 당신 못 사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집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같은 가격대지만 하나 보시죠. 그리고 더러운 집을 관리를 잘못된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유 이것은 그냥 사기 실례요. 이건 저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집과 가격이 비슷한데도 굉장히 좋은 집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그럼 그때 보는 거예요. 그때 가서 보고 그 집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비교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비슷하게 비교해서 선택을 하면 힘들어. 이 집도 좋고 이 집도 좋고 고르세요. 그럼 이게 비슷한 집이 많으면 안 살 확률이 많아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것은 파는 사람을 입장으로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비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적에는 양극단을 비교해 주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극단이라고 해서
좋고 가격이 높고 아주 나쁘면서 가격이 낮은 게 아니라 가격은 같으면서 낮은 거. 이렇게 보여줘야지 가격이 다르면 또 틀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팔 때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 사귈 때도 그렇고 굉장히 정말로 같은 비슷하게 배운 것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정말 개차반 같이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어떤 사람을 친구하고 싶겠습니까? 사귀고 싶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말도 중요합니다. 상대편이 거절할 수 없도록 말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예전에 여기 왔다가 어떤 분들이 이제 수면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미리 세미나를 해줘요. 무조건 와서 뭐 배우려고 않고 이건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거 다 얘기해주고 선택을 만드는데 그때 그 사람도 그때는 그걸 듣고 나서 금방 배우과 같이 또 자기 친구들 몇 명, 5명 올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오냐 안 오냐는 해봐야 알거든. 근데 그 당시 자기 생각은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한 5명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럼 5명 오면 다시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딱 화요일 날 오후로 시간을 잡았어요. 화요일 날 오후 5시. 끝날 때, 헤어질 때 화요일 오후 5시 아시죠?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예. 올까요? 안 올까가 아니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그랬다고요? 예스 했어. 예스 해놓고는 또 얘기를 해보니까 상황이 달라지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쨌든 그 같은 말을 해도 우리의 어떤 의문문을 끝에다가 이 작업 나 좀 도와줄 거지? 그렇지? 그러면 아니 나 못 도와줘. 그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별일이 없으면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그렇지? 그 물음 한마디에 나 도와줄 거지? 그렇게만 하고 말면 도와줄지 안 줄지 생각 더 해봐서 대답을 해야 되고 나중에 전화를 오면 나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 그럴 확률이 많아. 이게 그 당시에 도와줄 거지? 그렇지? 라고 오면 그 당시에 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나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자기 자신, 당신의 아이디어라고 믿도록 같은 말이라도 설명해 줘야 돼요. 똑같이 의견을 냈어. 이 친구하고 나하고 똑같이 의견을 냈어.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적에는 쫙 설명해놓고 이 친구가 먼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같이 했지만 이 친구가 원래는 첫째는 이 친구 아이디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로가 이 친구한테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허물로 해서 듣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 했구나 그렇게 그냥 인식을 해요. 그러나 이 친구는 완전 내 쪽으로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같은 친구라도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먼저 생각하고 저 친구가 도와줬어. 그게 아니고 저 친구가 먼저 생각하고 나랑 같이 했어. 비슷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내가 먼저 했을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내가 먼저 생각했지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이 친구가 도와줘서 이게 이루어졌어? 그러면 되거든요. 또 그때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를 조금 다르게 내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딱 알려주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이제 내 사람이 되는 거죠. 책임감을 느끼도록 대화나 이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상대편을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마음을 움직여서 내 쪽으로 오게 하는 그런 어떤 비결로서 누름 단추 얘기도 했고, 결국은 상대편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내가 먼저 상대편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는 가만히 있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움직여야 돼. 마음도 내가 먼저 줘야 되고. 자, 오늘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몸짓, 내가 하는 몸짓, 내가 어떤 표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의 문제예요. 여러 가지 한 4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첫째는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신뢰를 어떻게 줄 것인가? 믿음을 주는 거죠. 신뢰란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근데 신뢰라는 건 처음부터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경험을 해서 신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봐서.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을 했지 않더라도 첫인상에 이렇게 쳐다보고 나서 그 사람이 하는 표정과 말이나 행동을 보고서 저 사람하고는 일을 같이 해도 되겠다, 이런 신뢰감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필수입니다. 친밀감, 유대감을 하기 위해서 신뢰가 필수예요. 그게 첫째가 미소입니다. 미소. 웃으면 안 돼요. 웃는 거하고 미소하고 다릅니다. 항상 상대편에 눈을 맞추고, 눈 맞춤, 눈 맞춤. 눈을 상대편하고 똑바로 마주쳐야 돼요. 내가 상대편하고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는데 상대편이 내 눈을 꼭 피하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상담 올 적에 얘기를 이렇게 앉아서 할 적에 한동이 상대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진실을 알 수 있어. 또 내가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면 내가 진실된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 내가 거짓말할 때는 똑바로 못 쳐다봐. 다른 데 쳐다보고 오게 돼 있어. 나도, 내 스스로도. 이게 상대편 얘기할 적에 눈을 다른 데로 이게 쳐다보느냐, 똑바로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의견을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내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잘 들으면서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려주는 겁니다. 끄덕이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 이 중에 어떤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내 말에 찬성한다고 하는 신호를 보낸 사람이 좋지, 네 말 틀려,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데 머리를 가로로 뒤졌거나 아니라고 하거나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계속하기가 쉽지 않죠. 계속하려면 말을 끊고 참고 새로운 얘기를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내 말을 동의해주면 아주 쉬워요. 저 사람은 내 말에 따라주고 내 말을 찬성해주니까 그냥 내 사람이 친한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부정적인 이야기 할 때는 그 사람이 이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기도 그렇다는 고개짓을 해줘야 돼. 같이 동조를 하는 거죠. 고개를 가로젓거나 몸짓으로 말하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할 때는 고개를 가로줘.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럴 적에 같이 고개를 가로젓는 거야. 이게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따라하기죠. 따라하기. 그 몸짓을 따라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무리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 몸짓이 같지 않으면
같은 무리가 아닙니다. 나하고 하는 행동이 똑같네? 그러면 어쩐지 그 사람이 오래전에부터 만난 사람 같고 그냥 내가 무슨 얘기해도 잘 들어줄 사람 같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발끝을 잘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하고 어떤 좋은 관계 있으면 그 발끝이 그 사람을 향하게 돼 있어요. 잠재의식적으로. 싫으면 발끝의 방향이 달라져. 더 싫으면 출구 쪽으로 발끝이 나가 있어. 가고 싶다는 뜻이요. 이것은 내 몸에서 얘기하는 소리입니다. 상대편이 잘 봐야 돼요. 나를 향해서 발끝이 되어 있으면 나하고 뭔가 잘 통하고 나의 말에 이게 잘 들고 나하고 이게 잘 용화되고 있구나. 근데 뭐 고개를 끄덕이고 하면서도 발끝이 나 말고 다른 쪽을 향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밖을 향해 있다든지. 왜 발끝이 중요하냐면 이 몸 움직임은 잠재의식에서 하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은 진실만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잠재의식. 잠재의식은 어떻게 보면 나입니다. 나라고 그랬죠? 비물질인 나. 잠재의식은 거짓말이 없어요. 진실만을 표현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잠재의식적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화 중에 될 수 있으면 당신, 너 그런 말 사용하는 것보다 이름을 물어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이름이 뭐죠? 영식입니다. 예. 김영식이라고. 김선생님. 김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본인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선생님은 또 당신은 해도 좋지만 그 이름이나 성을 불러줌으로 해서 더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나의 대화 스타일하고 저 사람하고 달라 그러지 말고 나의 대화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상대편이 어떤 스타일인가 알아서 그 스타일대로 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상대편이 편해져. 자기와 같으니까. 근데 상대편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대화 스타일 이렇게 하면 나하고 다르네? 나하고 다르네? 하고 느끼면 모든 것이 달라져. 처음부터 달라져. 그럼 나와 같은 애 하면 처음부터 같아. 그냥 무슨 얘기하기가 쉬워.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그걸 썼지만 사실은 말이야. 얘기하네. 사실은 그러면 그 앞에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사실이 아니란 소리도 돼요. 그래서 이런 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그거 말고 또 뭐라고? 내 솔직히 얘기하는데 그런 소리 많이 사용하죠? 절대 이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그 전 얘기는 솔직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너 이전 얘기는 솔직하지 않은 거구만. 지금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솔직한 건지 아닌 건지 믿을 수가 없네. 전체를 다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가. 사실은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말해서 이 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안 넣고 해야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우리 33번이라고 3자를 안 씁니다. 그죠? 일본이 사실은 한국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기 선거를 이용하려고 한다고 그랬지만 내가 판단하기에는 나는 이제 전체를 잘 모릅니다만 일본 사람들은요 역사가 달라요. 우리하고. 우리는
나라를 만들 때 임금이 먼저 만든 게 아니라 백성들이 만들어서 임금을 추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해지면 종까지도 중 말고 노비까지도 다 나서서 전쟁했습니다.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 무사들만 했어요. 무사는 지배계급이요. 종이라든지 여자들은 전쟁 안 했어요. 어떤 성이 있으면 그 성에서 이제 평민들 무사들끼리 전쟁을 해서 성을 하나 점령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졌으면 바짝 엎드립니다. 무조건 졌다. 그러고 그냥 모든 걸 다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해요. 그리고 이기면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마음대로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 여자, 노비까지 다 가져요. 승자 독식이요. 원래 일본 문화는 승자 독식 문화예요. 다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면은 진 사람은 가서 꿇어 엎드려야 돼. 맞아. 힘이 센 사람한테 힘이 약한 사람이 꿇어 엎드려야 돼. 항상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풍신수길이가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도 내전을 했거든요. 그 일본 지역에 연인들끼리 막 전쟁을 수십 년 했어요. 해가지고 통일을 했어. 통일하고 나니까 양쪽에서 준비된 군인이 한 30~40만 있는데 통일하고 나니까 쓸 일이 없잖아. 그 힘을 어디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을 침략한 거예요. 원래 전쟁은 그런 겁니다. 그 에너지를 분출을 창구를 내주지 않으면 내부에서 폭발하거든.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낸 건데, 그러니까 무사들만 오는 거예요. 군인들이. 막 전쟁하다 보니까 조선에서는 군인들이 와서 싸우기도 하지만 군인들이 아닌 여자들도 오고 돌멩이 앞치마다가 갖다 놓고 돌멩이 던지고 종놈들도 와서 돌멩이 던지고 칼 들고 싸우고 다 나서거든. 중도 나오고 자기들하고 다른 거야. 우린 문화가 달라요. 그렇게.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자, 그 사람도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하고는 임진왜란 싸워서 한국이 이긴 건 아닙니다. 청나라 들어오고 어쩌고해서 물러갔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조 말렵에 1919년 일사보호조약에서 완전히 그건 뭐 싸움도 않고 우리는 나라 뺏긴 겁니다. 싸움할 필요가 없이 뺏긴 거예요. 전쟁 오지도 안 했어. 우리하고는 누구하고 전쟁했냐? 청나라하고 전쟁했어. 이겼어. 일본이. 러시아하고도 전쟁했어. 이겼어.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까지 적은 나라라고는 미국밖에 없어요. 진주만 쳤다가 졌잖아요. 미국밖에 진 나라가 없으니까 미국한테는 납작 엎드리잖아. 그 사람들은 그게 문화예요. 진 사람한테 그냥. 그러니까 총리가 트럼프 갔을 때도 별짓 다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미국의 총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지만 일본 사람들 눈에는 우리 총리 잘한다. 그리고 패전했을 때 미국 장군이 거기를 지배했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때 얼마나 미국 사람들한테 잘한지 아세요? 우리 같으면 반란 일어나고 막 총 들고 칼 들고 달라들어 화인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문화가. 지금도 여자들 총 동원해서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써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뺏길 그것을 면했고 황제 그것도 유지하게 해줬고 지금도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할 수 있는 땅도 다 내주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그냥 알랑방을 끄는 거야. 그랬는지 무력도 많이 갖추고
잘해주니까, 잘해주고 자꾸 물건 사주니까 미국 사람은 파는 거지. 요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겠다고 하면서 미국한테는 혼자 그게 닿으면서 중국한테도 한번 했어요. 먼저 히트르 금속 때문에. 소련하고는 아직 한 일이 없지만 뭐니까 북방 도서 때문에 항상 거기도 소련도 가만히 있습니다. 북방 문제 때문에 뭐 금방 그냥 전투기 날아와서 총을 쏘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한국이 가장 만만한 거야. 그리고 그냥 싸움으로 하자니 동맹국끼리 싸움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경제적으로는 돼 있으니까 그냥 골 때리게 만들어가지고 엎드리라 이거예요. 나 혼자 힘이 약하니까 2번이나 전쟁에서 졌으니까 엎드려야지. 근데 안 엎드리는 거야. 일본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안 엎드리는 거야. 한 번은 엎드릴만 했어. 지난 대통령 때 골치 아프니까 이제는 다 어떤 걸로 하자. 막 그렇게 일본에서 그러니까 사인했어, 한국에서. 그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번 한국을 했으면, 한국이라고 생각하거든, 일본에서. 한국을 한 번 했으면 됐는데, 정권 바뀌니까 아니라고 하고 뽀시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문화가 달라요. 우리는요, 져서 지배를 받아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몽고가 들어와서, 몽고가 중국도 먹고 세계를 다 먹었어요. 주변을 다 먹었는데 고려만은 먹기는 먹었다고 해도 완전히 삼키지 못했어. 나라를 없애지는 못했어요. 다른 나라는 다 없어졌어. 고려만 남았어. 고려만. 근데 얼마나 괴롭힘 당한지 아세요? 몽고가 고려 때문에. 그런 민족이야. 그러니까 자체가 달라. 특성이.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이런 판국에 말이야, 왜 과거 가지고 그런 일 모르겠다고 가서 납작 엎드리지. 나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은 나는 이제 같은 나이를 가지만 나는 부러질만큼 굽지는 세상에 차라리 어려운 거 겪고 말지. 옛날하고는 달라. 6.25 동란 때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못 살 때니까 어쩔 수 없이 박정희도 3억 달러, 지금 3억 달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3억 불이면요, 중소기업도 갖고 있는 돈이요. 그 받아다가 그냥 포항제철, 그것도 헌 기계 뜯어다가 그거 시작했어요. 4억 달러 다 준 거 아닙니다. 2억 불은 기계로, 큰 기계로 주고 1억 불만 줬어요. 그래도 그거 갖고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어섰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잘 살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너희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잘못했으니까, 위안부 문제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만 해라. 돈 안 줘도 되니까. 잘못했다고만 하면 된다.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힘이 강하고 승전했는데 왜 제가 잘못했다고 그래? 그리고 2차 대전도 미국한테는 졌지만 한국한테 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 것이 아닌데 왜 잘못했다고 그래? 이 일본 사람들은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데 누구 생각이 맞춰야 되냐? 참 어렵죠. 그래서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것이 세 번째 전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력으로 전쟁이 나는 게 아니라 경제 전쟁인데, 그래도 한국은 힘이 좀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같이 조선 말기 때처럼 그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힘이 있어요. 상당 부분 힘이 있고 대체의 힘도 있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똘마니가 지 똘마니를 한국을 똘마니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똘마니를 똘마니로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그걸 우리가 똘마니가 돼야 됩니까?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강으로 막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그거 물건 조금 안 준다고 해서 튀고 그럴 게 아니라 잘해서 대체할 것을 빨리빨리 연구해내야 돼요. 연구할 능력도 있고 그럴 돈도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뿐이야. 우리는 맞으면 그 연구하고 만들어내려면 1년이 걸려야 되는데 2개월밖에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현명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욕이라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고 신뢰를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일본 사람들은 신뢰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패자는 납작 엎드리는데 신뢰다. 왜? 쥐들은 누구한테 바짝 엎드리니까. 한국은 왜 안 엎드리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냥 엎드리게 만들려고 이 판에 막 하는 거야. 근데 한국은 쉽지 않거든. 그게 문화가 달라서. 우리는 졌다고 해도 고추고도 엎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나라 세울 적에 어떻게 세운지 아세요? 그냥 쳐부시고 전쟁에서 당나라, 원나라 세웠어요. 우리는 나라 그렇게 안 세웁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을 해서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살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임금으로 추대하는 거야. 고구려도 그랬고 왕건도 그랬고 조선만 안 그랬어요. 이성계만 쿠데타에 한 겁니다. 그건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라 고구려는 1000년입니다. 900몇 년이니까. 그래서 고려하고 조선하고를 같이 봐요. 그게 1000년입니다. 500년. 맞으면 쿠데타에서 바뀌어서 그렇지 그 자체는 덩어리로 같이 봐요. 근데 또 망했잖아요. 완전히. 이건 나라가 없어졌던 거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또 1000년을 봅니다. 조선비기에 보면 전 2000년은 양의 시대요. 그 소리가 있어요. 후 2000년은 의무 시대다. 그러니까 그 지난 2000년 동안은 양의 시대, 남자들이 지배하던 시대고 후 2000년은 여성, 여자들이 어떤 상황으로든지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다 이렇게 보는데 맞은 것 같아요. 1980년, 9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성 목소리가 확실히 커지고 한국도요. 나는 알아. 나는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 50년 전만 해도 마음대로 했어요. 애 못 나면 쫓아냈어요. 그러니 꼼짝 못했어. 애 못 나고 쫓아내는 건 칠거지야 당연했어. 쥐가 못 나는데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자는 꼼짝 못했어. 잘알고도 꼼짝 못했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졌죠? 남자들이 꼼짝 못해요. 능력도 그렇고. 그래서 시대가 그렇게 바뀌는 시대. 어쨌든 지금 한일 관계 이게 하는 것도 격동하는 것도 이게 뭔가 새로운 관계로 설정하는 그때입니다. 이걸 못하고 우리가 똘마니가 되면 영원한 똘마니가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굳게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두 번째는 의욕을 북돋은 기술. 의욕을 북돋아줘야 됩니다. 의욕. 그러니까 사람들을 내 손 안에, 내 품 안에 끌어들이려면 특히 상급자 입장에서 아니면 동료 입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북돋아줘야 돼요. 탓하면 안 돼. 잘못을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건 그만두고. 그 다음에 같은 얘기할 때도 하급자라도 또는 같은 동료라도 잠깐 얘기할 시간 있어? 부탁을 그렇게 해야 돼요. 너 좀 이리 와봐.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그게 참 그 직장에서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 사람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일을 하고 봉급을 받으면서 살지만 좋지 않아요. 오늘에 대한 감각이. 그러지 말고 나하고 좀 얘기할 시간 있어? 부탁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같은 부탁이라도 진실하게 눈을 맞춰가면서
미소를 지어가면서 같은 얘기가, 야,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너 왜 그렇게 했어? 이 망하잖아. 그런 것보다는,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웃으면서 같은 얘기라도 눈 맞추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안 나섰을까? 아까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안 나섰을까?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속이 뒤틀리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아, 내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면서도 한편 따라가요. 그런데 아까 왜 그렇게 했냐고 음식이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서도 좋은 마음은 많거든요. 이게 아랫사람이라고 할까 동료를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의욕을 북돋아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나에게 그게 돌아와요. 내 직원이 나쁜 직원으로 일을 하면 나에게 수입이나 업체에도 나빠. 좋은 기분으로 일하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것이 이제 좀. 그 다음 이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신체 언어에 따라하라는 말을 많이 했죠. 일단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하는 행태대로 따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신체 언어, 말 말고 발을 어떻게 할 때는 손을 움직이더라, 발을 어떻게 하더라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 중에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은 애라고 인식을 하면서 마음도 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 움직이려면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중간에 그런 소리 있죠. 이성적인 요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살짝 오른쪽으로 한 바퀴 이렇게 한 발 비켜서 가지고 왼쪽 눈끼리 눈을 맞춰라. 왼쪽 눈은요 이성적인 거다. 오른쪽이 왼쪽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소리예요. 감정적일 때는 왼쪽으로 약간 틀어서 왼쪽 길이 이제 맞춰야 돼. 이제 오른쪽 길이 맞춰야 돼. 이성적일 때는 왼쪽 눈끼리 나하고 왼쪽 눈하고 상대편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 눈하고 마주쳐야 되고, 감정적인 얘기할 때는 오른쪽 눈끼리. 그건 왜 그러냐면 뇌의 판단 부분이 감성적이냐 이성적이냐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에. 그 다음에 상대편이 고개를 끄덕이는가 동공이 확대되는가 내 얘기를 할 때 상대편이 고개를 끄덕이고 눈동자가 확 커지고 그런 건 내 말에 동조하거나 내 말에 흥미 있다는 얘기야. 근데 고개를 가고 적거나 다른 데 쳐다보거나 그러면 흥미 없다는 소리야. 근데 고개 적거나 다른 데 쳐다보거나 하는 사람 보고 어디 쳐다보고 헤쳐다냐고 여기 쳐다보냐고 그렇게 해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그게 중요한 사람일 경우는 말을 그때 멈추고 세워해야 돼요. 그 사람을 맞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 고객이고 그 사람을 내가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나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돼. 그래서 내 얘기를 하면서 자세히 봐야 돼. 그러니까 고개도 끄덕거리고 미소도 띄우고 눈동자 무슨 얘기냐 눈동자 눈이 확 커지고 오면 관심이 있다는 소리야. 그럼 계속 해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또 말을 좀 바꿔야 되겠죠. 고개를 숙이거나 돌리거나 그러면 말의 속도를 늦춘다든지 내가 너무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그걸 바꿔야 됩니다. 내가 윗사람이고 상대가 아랫사람이라 해서 막 시키고 권위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윗사람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려면 친밀감과 유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아래 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134페이지 우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정이라는 건 친밀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상대편이 내 얘기할 때가 아니라 상대편 얘기면 잘 들어줘야 돼. 기울여서 들어주고 맞장구도 쳐주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 아이고 그럼 어떻게 생각해? 라든가 관심을 가져주고 누구든지 자기가 얘기할 때는 관심을 가져주고 가져마자는 대화를 주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의 어떤 관심이나 그런 것에 반응에 아주 민감해요. 내가 열심히 얘기하는데 고개 돌리고 있다든가 예를 들면 요새 같으면 막 핸드폰 가지고 막 뭐 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이 재미없지. 그게 나라면 그 재미도 없지만 상대편이 얘기할 적에 내가 그러면 상대편이 좋아하겠습니까? 상대편 내 편으로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할 때 딴짓하는 사람인데 뭐. 근데 다른 사람 다 그거 보고 있는데 눈을 쳐다보면서 그러냐고 그러고 나는 몰랐는데 그렇구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어? 라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사람이구나.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어떻게 보면 그게 실제로 그래야 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진실한 사람과 사기꾼은 구별할 수 없다. 마지막에 구별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똑같아요. 하는 행태가 이해해 주는 거 그냥 눈 맞추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냐 속지. 마지막에서 속이는 놈이 사기꾼이고 자기 마음을 주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그 차이 뿐이에요. 되게 사기꾼이 어디 많습니까? 누구한테 사기 많이 당하죠? 교회에서 많이 당해요. 교회에서 같은 신자니까 이렇게 해다가 그럼 뭐 집사님이니까 믿어 1,000만 주고 1,000만 싹 걷어가지고 날라가.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사기칩니까? 사기를 치려면 나를 믿게 만들어 놓고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 당한 데 보면 왜 저 사람을 내가 믿었는지 몰라. 근데 가만히 보면 믿도록 별짓은 다 했어. 몰라 사기치는데도요 상당히 노력이 들어요. 투자가 되고. 이제 아까 왜 사기와 진실을 얘기하냐면 양날 칼입니다. 칼도 잘 쓰면 음식 만드는 칼이 되고 망나니가 쓰면 살인하는 칼이 되고 고유정이가 쓰면 살인하는 칼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쓰냐가 중요한 거지 칼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칼이 문제로 칼을 없애야 한다고. 칼을 없앤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자, 그 다음에 판매할 적에 이건 참 중요해요. 두 개요. 판매할 적에 135페이지 판매를 마무리하는 기술. 자, 구매자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살 사람과 지금 여기서는 아까는 팔 사람 내가 살 경우의 얘기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파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매자와 살 사람과 협상 중에 어떻게든지 내 물건을 팔려면 그 소리입니다. 내 물건을 팔려면 구매자가 평소에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어떤 말을 할 때 어떻게 긍정적인 말을 할 때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부정적인 때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비언어적 언어적 표현을 미리 체크를 다 해야 돼요. 무조건 처음부터 가서 사라고 오면 안 돼요. 사라고 오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실 제가
이걸 좀 추천해 드리고 왔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고, 다음날 만날 수도 있고, 다음에 만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사람이 보내는 신호, 비언어적, 언어적 신호를 파악한 뒤에 자기가 물건을 팔려면 막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집을 팔려면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설명하면서 무조건 내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봐야 돼. 동공이 확 때리느냐, 고개를 끄덕이는가, 몸을 앞으로 내미는가. 몸을 뒤로 하는 것은 거부입니다. 몸을 자꾸 앞으로 놓고 관심이 있다는 뜻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데에 관심이 있구나. 긍정적인 시도예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설명을 해도 뭐 다른 걸 만지자 하거나 턱을 만지자 하거나 다른 것에 쳐다보거나 물 같은 걸 그냥 마시거나, 예를 들어 물 마신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른 데 쳐다보거나 그런 사람은 마음을 결정하고 고민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이고, 아예 그냥 손가락을 튕기고 발을 들어오고 팔짱을 끼고 발도 저쪽으로 향해서 발끝도 있고 이런 사람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계속 얘기하면 뭡니까? 입만 아픈 거야. 살 사람을 향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 판 사람도 보면 버스 속에서 이것으로 받을 것 같으면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서 시가 12,000원짜리를 여기서는 번호표를 나눠줘요.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지금 번호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당첨되신 분에 한해서 1,200불에 드리겠습니다. 자, 부릅니다. 45번. 이미 당첨된 번호만 나눠줘요. 지금은 글쎄 버스 속에 없는데 한 20년 전에 한 게 굉장히 많았어. 그 번호만 나눠줘. 다른 번호는 몇 개 안 돼. 그러면 사실은 45번 10명이 손들이야 돼. 그렇게 많이 나눠줘. 근데 다 아는 사람은 안 들고 뭣도 모르는 사람이, 진짜 저 사람 경험 없는 사람이 하고 손들거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쫓아갔으면 계속 얘기해. 이건 진짜 이건데요. 이게 공짜로 들 수는 없으니까 세금은 내야 됩니다. 세금 우리가 낼 수 없으니까 가져간 사람 세금 내셔야 돼요. 3,000원입니다. 3,000원 내시면 그냥 공짜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세금은 국가가 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딱 가져와서 나중에 보면 1,000원짜리 나옵니다. 고장이 나고 돌아가지도 않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할 적에 관심이 있나 없나를 하는 걸, 당첨됐다 하니까 지금 여기 나도 굉장히 그 전화 많이 옵니다. 그냥 로브콜인데 어떤 데 들어보니까 당신은 행운의 콩그레치레이션 하고 몇천 달러 어쩌고 그러더라고. 그게 속아서 어떤 번호 주고 그러면 이제 된답니다. 요전에는 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 아주 위험한 건데. 자관 소셜국에서 온다고 그런 소리도 있고. 자관 그런 것들은 다 어쨌든 판매를 말할 때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 사람은 긍정적인 신호를 알아야 그 사람의 마음을 결정하려고 고민 중이구나, 아니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전혀 살 마음이 아예부터 없는 사람이구나. 없는 사람에게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끝내버려야 돼. 근데 하기 싫은 사람이니까 관심 없는 사람 놔두고 마음을 결정하려고 고민 중이거나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사람을 집중적으로 이제 해야죠. 그래야 하나라도 팔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살지도 않은 사람한테 가서 그냥 10분, 20분 가서 사라고 시간만 잡아먹지. 그 시간에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야죠. 그 다음에 136페이지 6번, 요것은 살 사람이
판매원은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조건으로 내 원하는 조건으로 사야 돼. 누가 물건을 팔러 왔어. 근데 그 사람은 1,000불을 달라고 그래. 나는 600불에 사야겠어.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판매원에 대한 걸 잘 봐야 돼요. 이게 결국은 이게 싸움입니다. 판매원은 살 사람은 그 말이라든지 언어, 몸짓 언어 이런 걸 잘 봐야 되고, 살 사람의 경우에는 판매원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서로 감춰야 돼. 우리 왜 그걸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죠? 내가 저 사람 걸 사야 되겠어. 그러면 나의 행동을, 나의 몸짓 이런 걸 싹 감춰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판단을 못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 것만 내가 알아야 돼. 내가 판매원이 팔아야 되겠어. 그러면 나는 딱 감추고 저 사람 걸 알아야 돼.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싸움이죠. 근데 이게 구별이 돼요. 왜? 별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팔려고 하니까 판매원으로 할 수 있고, 나는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하니까 그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판매원과 자꾸 얘기하다가 평상시에 그 사람이 보내는 신호,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 뭐라고 해야 되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다는 걸 내가 알아둬야 돼. 한 번에 하루 만나서 다 파는 건 아니잖아요. 또 판매원을 얘기할 때 당장 이거 사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처음에 와서는요, 사라고 않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입니다. 요새 정치 상황 어떠세요? 일본이 어떻고 막 얘기해. 그러면서 나처럼 얘기를 좀 일본이 막 나쁘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아니고, 상대편이 일본을 나쁘게 생각하는지 좋게 생각하는지 그걸 파악해서 좋게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쁘게 생각하면 이거는 나쁜 놈들인다 그렇게 하고 같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그걸 이제 알아내야죠. 자, 여기서 파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이, 판매원은 고객을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걸 알고 견뎌야 돼. 나는 사는 전문가가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은 파는 전문가야. 저 사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감추고 저 사람은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신호를 보내서 안 돼. 그래서 먼저 그 사람과 소통 방식은 어떤가, 주변이 좋고 말이 청산유순가 다 그렇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건 틀려. 우월한 지위에서 뭔가 베푼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살 때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거기 중간에 있죠. 당신에 대한 사적인 정보는 가능한 한 주지 마라. 절대 주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은 고객을 다루는 전문가라니까. 나 같은 사람을 다루는 전문가인데 내가 다 말을 아우라가 돼야 돼. 신기하게. 도저히 저 사람은 뭔지 모르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씨도 무관심하게 해야 되고, 표정도 무관심하게. 무관심이라는 건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닙니다. 언어, 신체 언어도 가능한 한 드러내지 않고 무관심해야 돼. 입술도 다물고 말도 많이 해서 안 돼요. 팔짱도 딱 끼고. 그러면 판매원도 정면으로 보지 말고, 그러면 팔려고 하는 사람 몸을 달아오릅니다. 이제 이 사람 어쩌면 살 것 같고 어쩌면 안 살 것 같은데 팔긴 팔아야겠으니까 막 그냥 여러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몸을 좀 틀고, 어떤 경우는 살짝 미소도 지면서 고개도 흔드는 게 아니라 고개가 살짝 돌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전문가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하지만 조금만 가격 같은데 유리한 조건을 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이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살 사람이야 그러면 얘기가 다 끝내버립니다. 아주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그냥 가요. 그래,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계속 끌어 잡아당겨야 돼. 그러면서 상대편이 이게 1000불짜리인데요. 뭐 제가 오늘은 이렇게 빈손으로 가기도 그러니까 뭐 좀 싸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짝 미소를 짓는다든가 개방적으로 해야 돼. 이 사람이 싸게 살 것 같네? 이런 신호를 보내야 돼. 그 다음에 신호를 보내야 돼. 항상 중립적인 말투를 쓰고 그 사람이 좋다고 할 때는 꼭 끄덕여주고 이렇게 하다가 자꾸 살 것 같은데 자꾸 가면 시간이 끌어지면 이 사람이 조건을 자꾸 내세워요. 이거 하나 더 드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건이 만족했을 때 사면 됩니다.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상대편 보고 그냥 설명하도록 놔둬야 돼. 그럼 제풀에 넘어가. 에너지를 다 소모하면 이 얼마 안 남아도 팔기만 하면 되겠다. 그 상황까지 가면 이제 1000불어치를 사면서도 300불짜리 의자도 얻을 수 있고 덤으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137페이지 팀이 기후관을 수용하도록.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 팀이 있을게. 자, 내가 팀장입니다. 내가 오너입니다. 그랬을 적에 뭔 일을 하려면 그냥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편이 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 사람을 하나로 모으려면 하나로 모아야 내 팀이 좋아지고 하나로 모아야 내가 공급 주는 사람들이지만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내 비즈니스가 잘 돼요. 내가 공급 준다고 아무리 시키면 한다고 그래서 좋은 기분으로 하지 않으면 비즈니스에 영향이 많아. 될 수 있으면 좋은 기분으로 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그 사람 마음부터 얻어야죠. 돈 안 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친절한 친밀한 겁니다.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 특정한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돌려놓으면 안 돼요. 특정한 사람만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 또 안 돼. 뭐 자만 이뻐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오너도 직원 중에 특정한 사람만 만나서 얘기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과 은밀하게 미소를 짓는다든지 눈짓을 한다든지 좋은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 좋은데 평소에 하는 일에 대해서 반감되는 일이 있어요. 더 잘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자, 일이 끝났어요. 일이 끝났으니까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앉아서 한번 상의해보자. 그럴 때도 네모진 탁자보다 둥글게, 탁자 없으면 둥글게 앉는 거예요. 둥글게 앉아야 누가 주인이고 누가 제일 쫄병인지 몰라. 다 같이 그냥 평등하게 앉는 거예요. 탁자에 앉을 수도 있어요. 탁자에 의자 있으니까. 탁자에 앉더라도 오너 자리, 보수 자리는 앉지 말아야 돼. 보수 자리는 어디가 보수 자리냐? 탁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보수 자리입니다. 보수에 가까운 자리일수록 친밀도가 높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친밀도가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지 말고 이런 데 앉아야 돼. 앉으려면. 그렇게 하면 모르고는 다 같게 생각되거든. 될 수 있으면 둥그렇게 앉아야 되고. 그래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그냥 이것 자리부터도 기분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상하가 너 이렇게 앉아. 그러면 저놈은 친호. 나는 별로 안 친호.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게 있어요. 상석에 앉지 마라. 개인적으로 어떤 신호 보내면서 은밀하게 미소 보낸다든가 절대 그러 하지 마라. 물론 그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혼자 단둘이 만났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전부 있을 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체를 위해서 전체를 통솔하는데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누가 발언에 시원찮은 발언을 하든 시원찮은 말을 하든 되도 않는 소리를 하든 일단 한번 일어나서 얘기하면 경청해야 돼요. 그 사람 쪽으로 몸을 돌려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좋은 얘기하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하고, 나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렇기도 하겠네. 한번 들어보니까 한편 그럴 수도 있네. 참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럴 수도 있죠. 그거 하고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 그럼 다음부터 얘기하면 다시는 안 해. 그 사람 좋은 소리 있어도, 좋은 아이디어 있어도 다시는 안 해. 좋은 아이디어가 늘 나타나나요? 헛소리 하다가도 좋은 아이디어 나타나는 거지. 헛소리 한다고 그 사람 늘 내치면 안 돼요. 어떤 순간에 진짜 아이디어 낼 수도 있어요. 활력이 넘치는 멋짓을 하라. 이건 같은 거라도 내 몸짓에 따라서 상대편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감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말하자면 비즈니스가 잘 안 돼. 그래서 모였어. 그러면 죽었네. 그리고 오늘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도 다 죽겠어. 따라서 지금 어렵지만 이거 문제 없어. 우리 열심히 하면 이거 넘어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 실력 있어. 너 넘길 수 있는 실력 있어. 영영아, 이 비즈니스는 내가 잘 할 테니까. 그 대신 우리 열심히 하는데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혹시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를 서로 해보자고 모임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떤 고민이 있다고 그래서 오너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이 발언한다든지 할 적에 발끝을 항상 그 사람을 향해서 있어야 되고, 몸도 그 사람을 향해서 경청을 해야 되고, 꼭 오너가 그래야 된다는 거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얘기하는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정확하거나 정확치 않거나 의미 있는 얘기거나 의미 없는 얘기거나 간에 내 얘기를 잘 들어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 생각났어. 근데 아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얘기 안 해. 좋은 아이디어 생각 안 났어. 근데 아까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도 막 오너가 쫙 쳐다봤어. 좋은 아이디어 생각나면 쫓아가서 얘기해. 누구한테 일 없습니다. 결국은 나한테 일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회의를 할 적에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피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면 재빨리 뒤로 물러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소외시키지 말고. 왜냐하면 그러면 전체가 지금 잘 안 돌아간다 소리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람을 마음을 얻고 전체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움직이고 하려면 내가 가만히 알아서 그 사람 마음속을 읽어내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그 사람의 몸짓이라든가 행동을 연구해서 미리 그 사람 생각을 알아낸다는 것이고, 생각을 그렇게 알아내도록 함으로써 어떤 일을 성취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용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마음을 읽는 기술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딱 보고 아는 기술, 그건 없습니다. 관상유는 없어요. 관상은 얼굴에 나타나는 것만 보고 읽는 기술이거든요.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 사람 근심, 걱정 이런 것이. 근데 우리는 그 읽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데 관상을 제외하고는 절대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봐서 되는 게 없어.
행동이나 뭔가를 다 봐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만, 그렇다고 복잡한 거 아닙니다. 여러 번, 수십 번 되풀이 되는데 상대편의 몸짓,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 이런 걸 잘 관심 있게 봐라. 그게 이제 요점입니다. 거기에서 상대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게 나오고, 마음을 읽음으로써 상대편을 움직일 수 있는 거다. 요점은 그겁니다. 이 같은 소리를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했어요. 외우지 않더라도 아마 이 수업을 든 사람은, 저는 원래 그 최면도 책 한 번만 읽고 외우지 말라고 해요. 같은 걸 계속 반복해주면 그 과정을 배우면 저절로 외워야지. 그래야지 이 시대에 뭐 공부하고 숙제 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 반절은 복습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한 성자를 취한 것이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막 신경을 쓰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걸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의 생활에, 가정생활에, 친구하고 생활에, 직장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그래서 이걸 한 거고, 만일에 어떤 상담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막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죠. 정말 필요하고, 이런 걸 모르면 본인의 뜻을 이루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잘 알면 쉽고, 근데 이게 선천적으로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배워도. 이거 어떤 사람은 그냥 물건 갖고 와서 후딱 가서 팔고 와. 근데 어떤 사람은 10개 갖고 왔는데 하루 종일 하나도 못 파는 사람이 있어.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배웠는데도. 그러나 선천적으로 잘 못해도 후천적으로 열심히 연습하면 돼. 연습을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것은 연습을 하면 된다. 선천적인 사람은 이거 안 배워도 잘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강의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같이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요.